자, 예, 2019년 4월도에 진도사항 몇 번 있습니까? 12번이요. 12번 문제 볼게요. 12번 문제. 그림가는 빛의 3원색에 해당하는 단색광 XYZ의 합성을 나타냈습니다. 했네요. 자, 일단 빛의 3원색 하면 R, G, B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지금 요 문제하고와 달리 먼저 빛의 3원색에 대한 정리부터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R 빨강입니다. G 초록이 되겠고요. B 파랑이 되겠죠. 이 두 개가 1대1로 섞인 이 지역의 색깔은 뭐가 나오죠? 빨강과 초록이 1대1로 섞이면 예, 여기는 노랑입니다. 초록과 파랑이 1대1로 섞였답니다. 청록이죠. 파랑과 빨강이 1대1로 섞이면 예, 이건 장홍이라는 얘기 있습니다. 그리고 RGB가 1대1대1로 다 섞였으니 여기는 흰색광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빛의 진동수를 따져볼 때 진동수가 이쪽이 큰 쪽 할게요. RGB 쪽에서 누가 진동수가 더 큽니까? 빨간색 진동수가 더 큽니까? 빨간색 파장이 길고요. 진동수는 작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진동수 따지면 되겠습니까? 그럼 파장을 따지면 어떻습니까? 근데 이쪽 파장이 짧은 됩니다. 우리가 붉은색 염료의 파장은 대략 한 700 나노미터 정도 되고요. 파란색 더 넘어서 이제 보라색 정도 되면 그게 대략 한 400 나노미터 정도 되는 파장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광전 효과 같은 것들 할 때 광전 효과 한 개 진동수 이상의 진동수에 대해서 광전자가 튀어나가요 하는 그래서 하F의 비에너지를 줬을 때 이함수만큼을 빼고 튀어나가는 전자, 이 전자를 우리는 광전자라는 얘기를 쓰는데 광전자의 운동에너지, 이거는 광자 가지고 있는 에너지에서 이함수만큼을 뺀 거 하겠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광전자의 운동에너지의 맥스 최대값이 들어가겠다는 내용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한테 12번 문제에서 소개되는 게 뭡니까 하네요. 다섯과 X, Y, Z의 합을 나타냈습니다. X, Y, Z의 합이고 여기가 자홍이랍니다. 자홍 색깔을 만들겠다는 것은 빨강과 파랑이 될 텐데요. 누가 빨강이고 파랑인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초록은 알겠네요. 이쪽은 Y가 초록이다라는 생각은 해줄 수 있겠죠. 아직 누가 X가 빨강인지 Z가 빨강인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광전자가 튀어나오는지를 검출해 봤습니다. Y를 비추니까 광전류의 세기가 I0만큼 흘렀습니다. Y가 누군데요? 초록이었잖아요. 그치? 그러면 최소한 Y, 초록은 한 개 진동수보다는 더 크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리고 광전자의 EK, 운동에너지 볼 때 이걸 E1이라고 해놨습니다. X하고 Y를 주었더니 I0만큼 흘렀답니다. 어차피 Y에 의해서는 즉 초록에서는 광전과가 일어났죠. 이해됐습니까? 근데 X를 줬는데 광전류 세기가 변하지 않았답니다. X에 의해서는 광전효과가 일어나지 않았다 되겠죠. X는 빨강이었겠네요. 이게 빨강이었겠네요. 그래서 I0와 E1, 즉 요 I0, E1 나온 것은 이 Y에 의한 것이죠. X는 전혀 필요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Y하고 Z를 줬습니다. Z는 파랑입니다. 당연히 Z, 파랑에 대해서는 초록에도 광전효과가 일어났으니까 빨강, 파랑에도 광전효과가 일어나야 할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E2를 썼네요.
질문하겠습니다. x는 z보다 진동수가 작다. 예, 진동수가 작죠. 프리퀀시 이렇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광주과 벨토에서 한계 진동수는 빨간보다는 좀 더 큰 쪽에, 초록보다는 좀 작은 쪽에 이렇게 형성되는 그림이 될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광전자의 운동에너지 진동수의 관계가 나옵니다. 요 기억은 당연히 i제곱은 더 커야 되죠. Y에 의해서 광전자가 튀어나온 것도 있고 Z에 의해서 광전자가 튀어나온 것도 있다 보니까 광전류 세기는 더 커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광전류 세기는 빛의 세기에 비례하겠습니다. 또는 광자의 수에 비례할 수 있겠죠. 물론 한계 진동수 이상의 광자의 개수에 영향을 받을 것이겠습니다. 그럼 이 투는 했습니다. 우리가 광전자의 운동에너지는요, 당연히 초록보다는 파랑에 의한 광전자의 운동에너지가 더 크죠. 예, 그래서 E2의 크기는 E1보다 더 큰 쪽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됐습니까? 그리고 이 광전자의 운동에너지는 어디에만 관심이 있어라? 하이프 마이너스 이함수. 그래서 이함수가 동일하다는 것은 진동수가 큰 쪽에, 만약 진동수가 똑같은 빛이었다면 이함수가 작은 금속 쪽에, 그래서 광전자의 운동에너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12번 광전효과 소개를 해봤습니다. 정리해 주시고요. 또 다른 질문 뭐 있을까요? 14번. 14번이요. (14번) 소리의 정상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실험인데요. 해봤습니다. 정상파 공부가 좀 돼 있다. 손. 정상파 공부가 좀 돼 있다. 여기 7명 전혀 정상파 공부 안 돼 있습니까? 그럽니까? 노트 꺼내십시오. 지금 뭐하냐? 자세가 뭐야? 자, 정상파의 얘기를 한번 소개해 봅시다. 정상파는 파동의 간섭에서 꽤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전 학제에 비해서 새 학제에서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막 시작을 이제 물리 공부를 했을 때 아마 2020년도 이후의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했을 겁니다. 근데 2020년 이후의 교재는요, 정상파 얘기가 많이 약해요. 별로 많이 안 다뤄요. 문제는 여기 과거를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겠습니까? 과거에서도 정상파를 그냥 대충 설명하고 끝낼까요? 그러진 않아요. 훨씬 더 세밀하게 다룰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정상파, 정지에 있는 것처럼 보인대요. 상태가. 파동이 좌우로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파동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지속적으로 특정 지역에선 보강간섭만, 특정 지역에선 상쇄간섭만 있다 보니까 파동이 좌우로 가는 게 아니라 위아래 정지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상태를 정상파라는 이름을 씁니다. 일단 (4분의 1) 파장 간격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흰색 파동과 노란색 파동은 파동 속력이라든지 지폭이 같은 두 파동이 노란색은 흰색은 서로 그렇게 마주보고 오는 이런 상황을 준비해봤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여기를 T0 상황이라고 할게요. T1입니다. 얘는 4분의 1주기가 지났습니다. 4분의 1주기가 지나면 흰색 파동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 요런 파동의 형식을 그릴 수 있겠죠. 노란색 파동은 어떻습니까? 하면 역시 마찬가지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것이라 하는 거죠. 되겠나요? 그래서 이 둘을 합성하면 이쪽 폭에서 이렇게 진폭이 커지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요. T2 시점입니다. 4분의 2T가 지났답니다. 흰색 파동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파동을 그려볼 수 있겠고요. 노란색 파동인데요. 이런 식으로 그려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합성된 파동은 어떻습니까? 하면 위아래 서로 반대 방향 위상이다 보니까 플랫 해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구역에선 전체적으로 상쇄가 되어버립니다. T3 시점이네요. 4분의 3T가 지났대요. 흰색 파동의 그림을 그리면 이런 그림이 그려지겠고, 노란색 파동은 이런 식으로 그려줄 수 있겠죠. 그래서 합성하면 이렇게 될 것이겠습니다. 4분의 4T가 지났습니다. T4입니다. 흰색 파동 그려보면 어떻습니까? 요 그림대로 그대로 또 이런 식으로 그려줄 수 있겠죠. 에이씨, 그림 엉망이다. 제대로 썼나? 아니네. 이렇게 갔네요. 그죠? 노란색 파동 어떻습니까? 하면 이런 식으로 됐을 겁니다. 그러면 이 연결 통틀어 전부 플랫 해버리는 일이 벌어지겠죠. 됐습니까? 지점, 기억, 미연, 디귿, 리얼, 미음, 비음, 시연, 이형 지점 시까지 해야 되나? 보죠. 어차피 4분의 4t는 요거하고 똑같습니다. 실제로는. 되겠나? 그래서 점프 플랫한 거죠. 미음 지점 보십시오. 미음 지점은 아래로 왕창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가운데 있다가 또 위로 왕창 올라가는 미음 지점에 있는 매질은 좌우로 가는 게 아니라 위아래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만 보입니다. 이렇게 진폭이 2배가 되어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요 놈은 배란 이름을 쓰겠네요. 그렇다면 리얼 시험은 어떻습니까? 근데 여기 제로였죠. 진폭 제로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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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래서 여기는 매질이 진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여기를 우리는 마디라는 이름을 씁니다. 여기도 마디가 됩니다. 뭐 여기가 또다시 배가 되고 마디가 되는 거죠. 즉 마디 사이의 간격은 반파장만큼 나옵니다. 배배 사이 간격도 반파장만큼 나오는 것들입니다. 언젠가 한 번은 이렇게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가끔 8분의 3t 줄 때도 있긴 한데요. 뭐 그런 건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정상판은 어디다가 사용됩니까? 하는데 주로 음의, 파동의 악기에 많이 사용됩니다. 줄, 현이라고 부르겠네요. 줄에서의 정상판인데요. 줄과 줄 사이 간격을 라벨로 한번 삼아볼게요. 우리가 기본 진동이라고 할게요. 기본 진동, 줄에서는 양끝이 마디가 됩니다. 기타줄이 튕기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기타줄이 됐던 뭐 어쨌든 현악기의 줄이 튕겨주면 그 현악기의 줄을 붙잡고 있는 지역은 가만히 있고 줄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얘가 이렇게 됐다가 조금 낮아지겠죠? 이후에 뭐 다시 이쪽 갔다가 또 조금 더 낮아지다가 뭐 또 이런 식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본 진동 길이 L은 2분의 람다의 1배가 됩니다. 그러면 2배 진동이라고 할게요. 2배 진동 어떻습니까?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이 L은 2분의 람다가 2개 있습니다. 3배 진동 어떨까요?
3배 진동은 이런 그림이 나오죠. 즉 배가 하나 있습니까? 두 번 있습니까? 세 번 있습니까에 따라서 기본 1배 진동과 2배, 3배 진동을 나타냅니다. 제일 긴 파장을 따진다면 기본 진동의 파장이 제일 기네요. 람다 1 쓰겠습니다. 얘는 2L 길이를 1로 나눕니다. 두 번째 긴 파장은 람다 2 쓰겠네요. 2L 길이를 2로 쓰고요. 람다 3, 2L 길이를 3. 람다 n번째는 2L 길이를 n으로 나누는 이런 형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악기를 다룰 때 어떻게 하면 고음이 나오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고음이 나오겠습니까? 하는 거죠. 프리퀀시 줄 또는 현의 진동수라는 것은 프리퀀시 음파의 진동수가 나옵니다. 즉 우리가 현악기가 100Hz의 소리를 낸다고 하는 것은 이 현이 1초에 100번 진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를 1초에 100번 진동하게 만드니까 100Hz 소리를 듣게 하는 겁니다. 이해해서? 그래서 줄의 진동수는 음파의 진동수와 서로 같은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고음을 만들어낼래? 음파의 진동수가 클래라는 거죠. 결국엔 줄의 진동수가 뭐 하면 돼? 크면 되는 거잖아. 그렇다면 V 줄의 속력은 하겠습니다. 어차피 F란다죠. 줄의 진동수가 큰이 되어야 현의 진동수가 커지겠고 음파의 진동수가 커집니다. 고음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기타가 됐든 뭐 우쿨렐레가 됐든 뭐가 됐든 아니면 하다못해 그 고무줄 이렇게 하나 잡고 튕겼다고 했었을 때 그게 어떻게 했어야 고음이 나겠는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기타 쳐본 사람. 결국엔 줄의 진동수가 클리면 파장은 어찌해야 됩니까? 하면 짧아야 좋습니다. 이해했어? 기타리스트 기타 치는 거 한번 보십시오. 기타 이렇게 잡고 있으면서 고음을 낼 때 여기서 둥둥 칩니까? 이걸 손 잡는 걸 운질합니까? 바질합니까? 어쨌든 손을 여기다 짚고 합니까? 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놓고 짚죠. 고음 낼 때 빡 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치? 혹시 베이스 기타라는 걸 안다면 베이스 기타는 저음이 둥둥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만한 줄 훨씬 더 긴 줄을 가지고 전체 둥둥둥 이렇게 두드리는 게 베이스 기타 됩니다. 저음을 내는 거죠. 그래서 파장이 짧게 잡으면 그래서 기타 줄이 원래 이렇게 있었는데 짧게 잡으면 줄의 파장이 짧게 나오면서 고음을 낼 수 있겠습니다. 근데요 기타 줄이 한 개인가? 여러 개 있잖아요. 기타 줄이 6줄인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 줄의 속력은 또 어디에 비례합니까요? 기타 줄 보면 그 줄을 좀 쪼는 장치가 있죠. 텐션 장력이라는 것입니다. 기타 줄을 보면 굵은 줄도 있고 가는 줄도 있어요. 굵은 줄보다는 가는 줄, 즉 기타 줄의 두께 또는 기타 줄의 밀도에 반비례합니다. 이랬어? 엄밀히 말하면 여기 루트가 더 씌워져야 되는데 뭐 그건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따라서 고음을 내려고 합니다. 장력은 즉 기타 줄을 좀 쪼아줘야 되겠죠. 이랬어? 그래서 실의 장력 이게 커야 되겠습니다. 그럼 실의 두께는 어떻습니까? 하면 두께가 두꺼운 줄과 가는 줄이 있다면 두께가 가는 요게 고음을 내는 줄이 됩니다. 그럼 반대로 저음을 내겠다는 것은 기타 줄을 길게 잡아야 되겠고 기타 줄이 굵어야 되겠고 좀 느슨해야 되겠네요. 이해했어요? 우리가 한 옥타브라 해갖고 도레미파 솔라시도 하잖아요. 440Hz지. 440Hz가 도레미파 솔라시도 기본음의 라음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한 옥타브 올라갈 때마다 진동수가 2배 더 커져요. 우리가 악기가 현악기가 있다면 또 어떤 악기가 있죠? 우리가 이렇게 음을 고음 저음을 내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타악기는 좀 그거하고 좀 차이가 있죠. 아 물론 타악기도 실로폰 같은 것들은 이제 두께가 좀 달라진다든지 우리나라도 뭐 편경, 편종처럼 종이 두께 또는 이제 돌이 두께가 달라지면서 여러 음을 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관악기죠. 관악기. 그래서 관에서의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일단 먼저 여기까지 정리해 주십시오. 오늘 지금 여러분한테 묻는 문제가 14번 문제가 이제 관에서의 진동이네요. 관에서의 정상파의 문제네요. 정리해 주십시오. 쌤거 동영상 타고 들어오면 정상파 이렇게 검색하면 뭐 예전에 했던 것도 다시 있으니까 지금 쌤 유튜브 모르는 사람이 한 명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해줄게요. 그래서 자기가 공부량이 좀 부족하다면 뭐 그런 거라도 채워서 하세요. 애들이 돈을 받으면 좀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공짜라니까 아무도 안 보여. 그래서 예전에 수업했던 동영상들 다 이렇게 녹화다가 올려놓은 거니까. 자, 그럼 관에서의 정상파는 어떤 그림이 나오는데요? 하겠어요. 관에서의 정상파는 폐관, 이러면 닫힌관이라는 의미를 씁니다. 폐관은 한쪽 끝은 막혀 있고 다른 쪽 끝은 오픈되어 있는 이런 걸 폐관이라는 의미를 씁니다. 그래서 이 막힌 곳에서는 마디가 만들어지고 이 열린, 뻥 뚫린 열린 곳에서는 배가 만들어지는 게 폐관에서 닫힌 관에서의 정상파의 그림이 됩니다. 반면 폐관이 있다는 것은 개관, 이건 열린 관이에요. 이 열린 관은 둘 다 열려 있어요. 그래서 양 끝이 모두 다 배가 됩니다. 현에서는 양 끝이 모두 마디였고요. 개관에서는 양 끝이 둘 다 배였습니다. 반면 폐관은 한쪽은 마디고 한쪽은 배가 됩니다. 역시 요 관의 길이를 L로 삼아 볼게요. 관의 길이를 L로 삼았습니다. 줄의 길이를 L로 삼았다시피. 그러면 폐관에서는 어떤 그림입니까? 네요. 4분의 1 파장 와서 4분의 1 파장 나가는, 즉 우리가 파동을 그릴 때 요 4분의 1 파장을 그린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하겠습니다.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오고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파장이 나가는 이런 그림입니다. 그럼 개관에서 어떻습니까? 한데요. 개관에서는 4분의 1, 4분의 1 역시 마찬가지 4분의 1, 4분의 1 이렇습니다. 역시 이쪽은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이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기본 진동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이 기본 진동에서 길이 L은 하겠습니다. 4분의 람다가 몇 개 있어? 한 개 있죠. 여기 길이 L은 4분의 람다가 몇 개 있나? 3개 있죠. 아마 다음번에 4분의 람다가 5개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 기본 진동에서 길이 L은 4분의 람다가 2개 있고요. 마찬가지 여기 길이 L은 4분의 람다가 4개 있습니다. 이해됐어? 그래서 가장 긴 파장으로서 여기서 제일 긴 파장 람다1을 내면 4L의 길이를 1로 나눴습니다. 람다2를 냅니다. 4L의 길이를 3으로 나눈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해됐어? 되겠나? 람다 n째는 2L에서 1 빠지겠네요. 그죠? 4L의 길이를. 이해됐어?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제일 긴 파장 람다1은 4L의 길이를 2로, 람다2는 4L의 길이를 4로, 람다3는 4L의 길이를 6으로, 람다n은 4L의 길이를 2n으로. 되겠습니까?
요걸 기본 진동을 했습니다. 여기는 2배 진동이라는 이름을, 여기는 3배 진동이라는 이름을 각각 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재에 따라서는 2L의 길을 2로 2L의 길을 3으로 나누는, 즉 2를 먼저 약분 때린 결과치를 줍니다. 얘는 어떻게 씁니까? 하네요. 이거 기본 진동이라는데요. 이거는 3배 진동이라는 글자였습니다. 여기는 5배 진동이라는 글자였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쌤, 예, 배가 되려면 예. 시작이랑 끝이 반대가 아니에요? 다시. 배가 되려면요. 그 시작했을 때 위치랑 마지막 위치가 반대가 되나요? 이게 여기 튕겨와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쪽에서 오는 놈은 여기 튕겨서 이쪽에 오는 거예요. 즉 파란색에서 출발하는 놈은 가서 빨간색 끝자리로 오고요. 빨간색 출발하는 놈은 가서 파란색 끝자리로 와요. 그리고 거기서 서로 합성해서 배가 되는 거라고요. 합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소리가 와서 말 그대로 합성되는 거죠. 그럼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소리 굽새라는 거 알죠? 소리 굽새를 둥 두드리면 여기서 파동이 이렇게 음파가 발생합니다. 그랬을 때 발생한 음파가 여기에 와서 부딪혀서 이쪽에서 오는 놈은 말입니다. 소리가 종파다 보니까 좀 횡파적인 그림으로 그릴게요. 이쪽에 와서 여기 부딪혀서 되돌아간 놈과 여기 와서 부딪혀서 되돌아간 이놈들이 여기서 보강간섭을 일으키면 이 소리 굽새에서 나온 소리가 크게 울리겠다 하는 거라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소리가 제일 크게 들렸을 때 길이를 L0로 써볼게요. 됐습니까? 그 다음 물을 조금 더 내리네요. 물을 조금 더 내리면서 어디서 소리가 더 크게 걸리겠습니까? 하면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파장 오고 마찬가지 4분의 1 파장이 요렇게 가서 소리가 크게 들릴 때 요 길이를 L2라고 할게요. 이걸 L0로 삼았으니까 L1이라고 할게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델타 L이라 하면서 L1-L0 요거는 2분의 람다 반파장만큼이 나오게 됩니다. 맞게 이해됐습니까? 쌤 그냥 이게 4분의 1 파장 아니냐, 그지? 4분의 1 파장인데 뭐 이딴 식으로 하겠습니까? 한데요. 이게 엄밀히 말하면 요것보다 조금 앞쪽에서 배가 걸립니다. 그래서 음악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트럼펫이라든지 관악기에 마이크를 어디다 놔둡니까 하면 딱 여기 말고 조금 더 앞에다 마이크를 채워놓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이 L0라는 놈은 4분의 1 파장이나 실제로는 그보다 조금 더 앞에서 많이가 걸립니다. 조금 더 앞에서 배가 걸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한번 기주공명 실험 장치를 하는데요. 소리가 크게 들리는 지점과 그 다음 크게 들리는 지점 차이의 그 델타 L을 찾는 문제입니다. 이해됐어? 자, 그래서 만약에 L0가 16cm래요. L1이 50cm래요. 그럼 델타 L은 얼마 되는 겁니까 하면 델타 L은 34cm 0.34m가 됩니다. 이게 2분의 람다입니다. 람다는 0.68m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겠습니까? 되나요? 소리였잖아요. V, 음파의 속력은 340m/s이 될 것이야. 근데 이 음파의 파장이 681래. F 람다에서 이 람다가 0.68m래. 그러면 프리퀀시가 나올 것 같네요. 이 프리퀀시는 500Hz. 즉 우리가 소리 굽새에서 나오는 소리의 진동수가 500Hz다. 이 소리 굽새의 진동수가 500Hz짜리다.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 문제입니다. 이해됐어?
다시 한번 풀어볼래 그러면 아직 여러분이 정상파를 제대로 안 배웠다 했으니까 이 오늘 배운 폐관에서의 이게 기주 공명 실현 장치인데 폐관에서 이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서 마디가 걸리고 끝에서 배가 걸리는 시간 드릴게요. 1분 드릴 테니까 14번 문제 풀어봐. 그러면 네. 아들 위치에서는 소리가 안 들려요. 어? 아들 위치에서는 소리가 예. 그래서 그게 상쇄가 설정되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이어폰 중에 뭐 노이즈 캔슬링 쓰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외부 소음과 반대 방향의 진폭을 만들어내서 상쇄시키려고 하는 거였습니다. 다 풀었습니까? 14번의 답은 5번 되어 있습니다. 다 잘 맞춰집니까? 되겠나요? 문제 이해됐습니까? 어, 2020년도부터 들어오는 학제에서는 문화생지 내용이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공부해가지고 과거 올라가서 훨씬 더 세밀한 내용의, 더 복잡한 내용의, 더 자세한 내용의 것들을 다루다 보면 기본기가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옛날 학제의 문제들로 이렇게 소개하는 중입니다. 어차피 하나라도 새로운 문제 없어요. 지금 우리가 뭐 고전적 하이고 했었는데 이런 것도 다 18세기 끝난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지난 수업 때 이제 물리2 얘기를 살짝 하는데 수평발달적 물체 운동이라든지 또는 포물선 운동 이런 것들도 모두 다 옛날에 다 끝난 거라고요. 새로 들어오는 거 하면 이제 20세기 들어와서 새로 들어온 거 해봐야 상대성 이론이라든지 양자역학이라든지 얘기죠. 아직 이러면서 양자역학을 대릴 수는 없고 뭐 상대성 이론은 앞에서 이제 우리가 지난 주 수업 때 특수상대성 이론과 일반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소개를 해봤습니다. 심지어 2020학년부터는 일반상대성 이론이 물리2로 넘어가 버리고 물리원에서는 특수상대성 이론만 다루고 있는 중이에요. 다시 말하면 공부량이 너무 적어졌어요. 적어지게 된 거죠. 되겠어? 자, 또 다른 질문 뭐 해볼까요? 15번. 15번 문제요. (15번) 송전 과정과 송전사에서 전력의 손실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과거를 가든 안 가든 이 송전 과정에 대한 내용은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에서 다루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뭐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조금 이제 상위권에 있는 대학 고등학교들 있잖아요. 뭐 흔히 말하는 하늘고라든지 뭐 이런 조금 더 고급스러운 자사고 이런 쪽에서는 물화생지 2의 내용들을 통합과학에 들고 내려오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과학 쪽이라면은 유전자 발현이 생투이기 때문에 그걸 좀 어렵게 해서 생투 수준으로 낸다든지, 요것도 마찬가지 물리2에서 송전 과정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수평 발전지 물질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하고 지난 수업 때 물리에서 정규로 가르쳤던 그게 수평 발전지 물질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수평에 대해서 등속, 연집, 수직에 대해서는 등가속을 조합해서 하는 문제인데 물리2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걸 1학년 통합과학에 살짝 내려서 맛보게 한 건데 그걸 대놓고 물리2로 가르쳐버리겠다 하는 학교들이 말했던 하늘고라든지 이런 쪽의 학교입니다. 물론 과거 들어가면 당연히 고1 때 바로 물리2 수준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일단 송전의 얘기에서 여러분한테 간략하게 한번 해볼게요. 발전소가 있네요. 발전소에서 발전 전력이 왔습니다. 발전 전력으로 우리가 V 곱하기 I로서 쓰겠습니다. 이렇게 P 준 거죠. 그래서 100V에 1A로 만들어서 100W의 발전 전력을 만들었다 합시다. 만들었던 겁니다. 전선을 통해서 우리가 보내줘야 되잖아요. 이제 송전해야 됩니다. 근데 송전소의 저항이 제로일 수는 없습니다. 저항이 제로이 된다는 것은 초전도체인데요. 현재로서는 상온 및 상압에서 초전도 현상이 일으키는 물질은 아직까지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 한 두어 달 전인가요? 뭐 LK99인가 뭐 그렇게 하면서 뭐 조금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만은 일단 뭐 결론은 아닌 걸로. 송전소 저항 R을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25ohm짜리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요 저항에서 손실되는 전력이 있겠죠. 요거는 전류 I 제곱 R을 씁니다. 현재 1A로 보낸다 했으니까 1A 제곱 곱하기 저항 20에서 20W만큼의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수용가에서 쓸 수 있는 전력, 가용 전력 또는 허용 전력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겠는데요. 얘는 얼마 줍니까? 근데 100W 보냈는데 20W만큼 손실받았어요. 그러니까 80W만 겨우 쓸 수 있겠죠. 저항의 길이가 2배 더 먼 쪽이라면 40W 손실받겠습니다. 60W밖에 못 쓰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 발전소에서 중간에 변전소를 지날게요. 승합을 시킬게요. 승합시키는 것은 N1 대비 N2의 비율을 하는데요. 코일 가문수가 많을수록 전압이 높아진다는 개념이죠. 우리가 기전력 V는 마이너스 가문수 N의 델타 Q분의 델타 파이 패러데이 법칙 봤잖아요. 이 코일 가문수가 많아져서 승합을 시켰습니다. 여기서 이걸 1000V로 승합을 시킬게요. 중간 얼마인데 100V 줬는데 1000V 올릴게요. 1A로 간다면 얘는 0.1A의 전류가 흐를 것이겠습니다. 전압이 10배 올라가면 전류는 10분의 1로 줄어들죠 하겠다고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저항 R 20ohm짜리를 지나가는데 여기서 이 손실을요 P'으로 하겠습니다. 이제는 0.1A만 지나가요. 0.1A의 제곱 곱하기 저항 20A니까 0.2W만 손실받습니다. 그래서 수용가에서는 얼마 쓸 수 있습니까? 근데 물론 이제 나중에 전압을 낮추는 감압하는 과정이 하나 더 있겠어요. 어쨌든 간에 100W를 보내줬는데 꼴랑 0.2W만 손실받습니다. 그래서 가용 전력은 99.8W만큼. 전압을 10배 올렸더니 전류가 10분의 1로 줄어들고 손실될 전력은 100분의 1로 줄어들거든 이런 패턴 문제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최고 높은 전압으로 송전할 때는 약 108만 볼트로 100만 볼트 이상으로 그렇게 송전시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생산된 전력의 약 3분의 1은 저런 송전소에서 전력 손실로 소모되고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런 뭐 상온 상압에서 초전도 현상이 일으키는 물질을 만약 개발해낸다면 뭐 신소재가 됐든 뭐가 됐든 인화발전소의 3분의 1은 돌려도 된다는 거죠. 화력이 됐든 원자력 발전이 됐든. 지금 우리나라 초기 원자력 발전소들의 내부 연도 이상을 지금 쓰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발전소를 폐로 시키는 이런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무지막지하거든요. 또. 자, 어쨌든 이런 문제입니다. 여기 내용 정리하십시오. 조금 이따가 15번 문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저 희소는 뒤에 있는 아이를 힘파서 예? 뒤에 있는 아이를 예. 오해 붙이기 쉽니다. 그게 성립하려면 도서에 흐르는 전류세기는 저항에 전압해야 하는데 그게 성립하려면 전력이 계속 공급될 수 있는 시스템에서 다시 말하면 건전지 하나를 가지고 전력 공급하는 걸 건전지 두 개 직렬하면 쓸 수 있는 전력이 늘어나잖아요. 근데 이런 변압기는 앞에서 인풋 전력과 아웃풋 전력은 같을 수밖에 없죠. 엄밀히 말하면 요 변압기에서도 에너지 손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없다면 인풋 전력과 아웃풋 전력은 서로 같아야 됩니다. 만약 그게 100V에 1000V 올렸더니 전류가 10A 올리면 미쳤다고 발전소를 많이 세우겠습니까? 들어온 전력보다 많은 전력이 나갈 수는 절대로 없죠. 그래서 우리가 옴의 법칙이 성립하는 그것은 건전지를 직렬로 계속 연결해서 건전지가 낼 수 있는 기전력이 지속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만족되는 거예요. 맞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100V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응? 100V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그래서 전압이요. 발전소에서 만드신 전압. 전압이 있으려면 전위에 차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발전소에서 만들 때 기전력을 할 때는 패러데 법칙, 자석소에서 코일을 회전하면서 기전력 발생시켰잖아요. 물론 보통 일반적인 발전소에는 보통 한 5000V 정도의 전압이 맨 처음에 생산돼요. 근데 5000을 쓰기는 좀 그렇고 단순하게 100V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송전선에서 전력 손실에 대한 내용을 가르치는데요. 직류는 승합시키기가 어렵죠. 에디슨이 제일 처음에 직류 발전기를 고집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멀리까지 송전이 잘 안 돼요. 반면 테슬라가 교류 발전기를 만들고 그 교류 발전기를 통해서 승합을 시켜서 멀리까지 송전시키고 그리고 수용각 근처에서 감압시키는 거죠. 지금 우리네는 뭐 이제 변압기가 전보대가 없어서 전보대가 대부분 다 지중화되어 있어서 그런데요. 예전 뭐 아직 구도시면은 전보대가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전보대마다에 보면 주상 변압기에서 3,300V를 2,220V로 바꿔주는 그런 감압시키는 변압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송도 이런 데에서는 뭐 전선이 바깥쪽에 드러나 있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구도심 같은 데는 전선이 드러나 있고 만약에 잘못해서 낚싯줄 이런 것들 그 전선 건드리면 집으로 들어오는 일입선은 220V지만 그 전보대 사이에는 3,300V예요. 꽤 큰 전압으로 인해서 감전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 그런 일도 비일비재하죠. 전기 공사할 때 활선 공법이라서 전기가 흐르고 있는 상태에서 뭐 전선 교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전기에 대한 하도급을 시키는 업체들은 그렇게 강요받아요. 활선 공법.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감전사해갖고 직원들이 죽어나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반면 한전 그 자체가 자기 한전 그 자체가 할 때는 전기 차단시키고 해요. 그러니까 한전 자체로서는 우리는 전기 사고가 한 번도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반면 하도급 받는 사람들은 전기 사고가 비일비재예요. 자, 얘기가 풀었는데요. 그러면 15번 문제에서 문제를 한번 소개해 봅시다. 15번 문제.
전력이 변전소 A, B를 거쳐 공장에 공급되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B의 변압기는 1차 코일, 2차 코일 가문수가 각각 4n 대 n이랍니다. 지금 변전소 A와 변전소 B가 있었는데요. 변전소 B에서 1차 코일에 4n 걸리고 2차 코일엔 n만 걸립니다. 전압이 4분의 1로 줄어들겠다는 뜻을 해석할 수 있겠죠. 여기에 4V의 전압이었다면 V의 전압으로 감압시켜주는 놈이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B의 변압기에 2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은 했습니다. 1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이 V라는 전압이 1차 코일에 걸린다라고 해놨네요. 1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은 V라고 해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선 4분의 V의 전압이 가야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되겠나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 B의 전압기에서 2차 코일에 걸리는 이 전압은 4분의 V입니다. 그러면 송전선 A와 B에 흐르는 전류색은 서로 같다고요? 아니죠. A에 I의 전류가 흐르면 여기는 4I의 전류가 흘러갑니다. 이해됐습니까?